네, 2년 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한 조성길 전 북한 駐 이탈리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부터 우리 정보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노출된 경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북한 고위 외교관 망명까지 남북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재작년 11월에 갑자기 사라져서 행방이 묘연했었던 북한 주재 駐 이탈리아 대사대리 조성길 대사대리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망명해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온 건 작년 7월이라는 사실까지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네. 본인이 원해서 망명을 하게 된 겁니까?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망명 경위를 보면 네. 2018년도 11월 달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제3국으로 그 조성길 대사 부부가 이동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방 망명을 타진을 했는데 그 무렵쯤에 그러니까 조 대사 대리 부부가 대사관에서 나온 한 3일쯤 후에 딸은 이제 북측으로 송환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요. 예. 또 그 과정에서 서방 망명을 두 부부가 타진을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갔고 거기에서 이제 망명을 계속 그 모색을 하다가 결국 2019년 7월 달에 한국에 입국한 걸로 그렇게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한국행을 한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월에만 해도 미국행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 대사 대리 부부의 목적지는 본인들의 희망 목적지는 서방이라고 이야기되지만 아마 미국이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의 북미 간의 노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전까지 북미 관계는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아마 판단컨대 조 대사 대리 부부가 미국으로 망명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낙담을 한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한국을 오게 된 것은 본인들의 희망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오게 된 것 아닌가. 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쩔 수 없더라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좀 선택을 한 건 맞는 맞습니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판단하에 움직인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망명 사실 지난 7월에 망명을 했는데 망명 사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알려졌을까요? 그 부분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동안 나온 이야기가 그 조대사 대리의 부인이 딸에 대한 그 딸이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딸의 안부나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고 또 네. 북측으로 본인은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부인이 이 언론 쪽에 이 상황들을 좀 전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네. 사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성길 대사 대리는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려지는 걸 원치 않았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게 망명한 북한 인사들도 그동안 많았는데 네. 그 망명한 후에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좀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 조 대사 대리 부부가 그 공개를 원치 않았던 건 지금 말씀하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을 겁니다. 북측에 가족들이 있고 또 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북측으로 송환이 된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매우 신중하게 그 판단을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또 대체로 보면 우리는 북측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신변 공개를 하고 언론에 노출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과거의 냉전 시대 같으면 언론에 그 억지로라도 노출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이제 방공, 귀순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본인 판단을 가장 중시하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 판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먼저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에도 네네.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탈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망명을 했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 부분은 뭐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제 공개가 됐는지가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만 뭐 본인들 가족의 두 부부의 판단이라면 그건 존중받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본인들 의사보다는 다른 입장들이 개입됐다면 그건 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조성길 대사 대리의 이태리에서의 그 대사관에서의 직책으로 보면 대사 대리라고 하지만 1등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 대사관에 그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만 가장 낮은 직급이 이제 서기관이고 3등 서기관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사관, 그 다음에 영사, 공사, 대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성길 대사 대리는 대사 대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실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사급도 아닌 실무자이기 때문에 또 북한의 대사관들이 각국에 있습니다만 조그만 대사관들은 직원들이 5명을 넘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 심지어 뭐 3명, 우리도 뭐 작은 국가의 대사관이나 이런 데는 외교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조성길 대사 대리는 어떤 그 직급상으로 보았을 때는 실무자 쪽에 속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대사관은 좀 규모가 그래도 좀 큰 편 아니었겠습니까?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유럽 쪽에 중요하게 그 대사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중에 주요 국가들은 역시 이제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또는 미국의 대사 업무를 그 영사 업무를 대신해주는 스웨덴이랄지 이런 국가들은 규모가 좀 있습니다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그 대사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성길 대사 대리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러니까 사치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되게 했던 역할들은 어떤 역할이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탈리아가 중요한 뭐 와인 생산지일 수도 있고 또 뭐 명품들이 많이 생산되는 국가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만 네. 정확한 사실은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북한 입장에서는 유럽 국가들과의 대사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대사 관계가 맺혀 있지 않고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회적으로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쪽에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조성길 대사 대리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조성길 전 대사 대리의 부인이 북한으로 돌아가길 희망해서 여러 방송사에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네네. 그 배경에 또 딸이 있지 않습니까? 딸이 네네. 지금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 의사에 의해서 북한으로 되돌아간 건지. 그건 뭐 역시 그것도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인데요. 뭐 언론에서는 이런저런 추측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당시 나이가 17살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7살 정도면 우리로 치면 이제 고등학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자신의 판단 능력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보면 대체로 북한의 외교관들은 그 자녀들을 외국으로 같이 데리고 나와서 근무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어떤 특별한 경우이거나 아니면 당에서 이 사람이 매우 당성이 투철하다 이런 사람들 정도만 가족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상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3일 만에 소환이 됐다는 것은 결국 조성길 대사 대리가 망명을 해서 외부에서 북한 체제를 비판하거나 네. 또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이것을 좀 막는 차원에서의
조치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딸의 북한에서의 행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네. 사실 딸의 의사를 물어보고 북한으로 되돌아갈 것이냐라고 네. 거기에서 이제 그러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송환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외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딸의 의사가 전혀 없었으면 사실은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경위가 이제 어떻게 딸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탈리아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는 공식 반응이 없거든요. 어떤 네. 입장 표명이 있겠습니까? 입장 표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성길 대사 대리의 체급 자체가 그렇게 중량급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대사 대리 조성길 대사 대리가 대사관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2년이 경과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게 북측에 대한 여러 정보랄지 이런 것을 지금 제3국이나 우리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조성길 대사 대리가 망명한 이후에 공개 활동이랄지 북한을 자극하는 또는 북측에 대한 체제에 대한 반발이랄지 반대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도 또 이런 그 외교관의 탈북이 더 노출되고 또 국제사회 이슈화되는 것이 북측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북측도 상당히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어찌 보면 그 북측의 반발이나 또는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또 현재 남북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남북 정상이 지금 편지를 주고받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측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남북 관계가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북한군에 의한 피격 사건도 있고 여기에 이제 조성길의 망명까지도 이슈로 또 떠오르면서 네. 남북 관계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 저는 뭐 남북 관계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언론이나 또 일부에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침소봉대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도 저는 하고 있는데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조성길 대사 대리의 그 의사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반하는 언론의 너무 그 이 두 사람에 대한 개인 신상이랄지 이런 것을 그 공개하거나 이 부분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이 당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네. 정주년, 그러니까 꺾어지는 해라고 해서 이제 5단위로 되면 매번 이제 크게 막 북한에서도 열병식을 네네. 치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올해 규모 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뭐 50년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사실 그런 건 있습니다. 중요한 기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시기들을 중시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북한도 75주년 당창건 기념일이 10월 10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년사에서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강조를 해왔고요. 여기에 많은 역량들 집중하겠다는 의지들 표명을 했습니다. 열병식에서 아마 이제 ICBM급 개량된 신형 미사일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이 보여지느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뭐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어렵고 또 수해 태풍 피해가 심각했는데 응급 복구 정도만 이미 된 상태이고 더 이상 뭐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주민들의 결속 또 체제에 또 김정은 위원장 체제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차원에서 새로운 무기를 좀 선보이는 그럼으로써 그 자긍심을 좀 고취시키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우리 측 정보 당국에서도 미림 비행장이라고 평양 외곽에 있는데 순환 비행장은 민항기가 뜨고 미림 비행장은 군용기가 뜹니다. 그 미림 비행장에서부터 열병식 차량들이 이동하고 연습도 미림 비행장에서 하거든요. 우리 성남 비행장에서 하는 것처럼요. 그 과정에
인공위성이나 이쪽에서 보면 약간 미사일의 신형 미사일이 좀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상황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북측이 당창건 75주년 행사는 분명히 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신형 미사일 그 공개 여부는 좀 더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서해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공동조사 요구를 한 상황인데 아직 대답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혹시나 이 망명 사실이 확인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북한 측에서 어떤 요구를 또 서로 좀 교환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올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공동조사 문제랄지 이 부분은 북한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해명을 했다고 하고 또 김정은 위원장도 정치국 회의가 한두 차례 최근에 있었습니다만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현재로서는 서해 사건은 북측이 자신들이 이야기했던 수준에서 그대로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굳이 연계시키진 않을 연계시킬 것이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